한국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밤 시골 마을에 방문하게 된 한 젊은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대학생이었던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의 발길이 적어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골 마을을 찾기로 했다. 여러 후보지 중에서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도 맑고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우리는 곧 그 마을에 도착했다. 숙소는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오래된 민박집이었는데 사방에서 벌레 소리와 산들바람이 귓가에 들려오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내어주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밤엔 산길을 조심해야 해. 특히 보름달이 뜬 날에는 산길에선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지거든.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미신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랜턴 없이도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던 우리는 곧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분명 숲의 생명체들이 활동할 시간인데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게 뻗은 나무들이 점점 우리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문득 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들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은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괜한 기분이라며 낄낄거리며 다시 발길을 재촉했지만 풀숲에서 들린 작은 소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들었어? 방금 소리.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나뭇잎이 흔들리며 뭔가가 잽싸게 사라지는 걸 포착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고 그 빛 속에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점점 그 그림자는 민박집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순간 우리 방문 틈으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봤다. 곁에 누운 친구를 깨우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가위눌림이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마침내 그림자는 방문 앞에 섰고 그제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겁에 질린 나는 장롱 깊숙이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모였다. 어젯밤의 일은 나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역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기묘한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여행 계획을 하루 단축하고 늦기 전에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 민박집 주인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그래, 그 기운 느꼈구나. 하지만 걱정할 건 없단다. 그전 날들이 간직한 기억에 지나지 않아. 다음에 또 오렴. 그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야. 마을을 떠나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시간이 흘러 그때의 기억은 아득해졌지만 그날 밤은 여전히 내 기억 속 깊이 새겨져 있다. 보름달이 뜬 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만난 그 기묘한 경험은 하나의 오래된 전설처럼 그렇게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대학생 민수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늦은 시간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상태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진우라는 이름이 떴다. 진우는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까운 친구였다. 민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정하고 전화를 받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잠시 후에 전화는 끊겨버렸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랜 시간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머릿속에서 진우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진우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진우의 핸드폰은 사고 이후 어딘가에 잃어버린 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며칠 뒤 민수는 진우와 자주 가던 카페에 갔다. 음료를 마시며 그들을 둘러싼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카페 맞은편 자리에 진우가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나 여기 있어. 공포에 질린 민수는 급히 카페를 떠나고 싶었으나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메시지에 적힌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가까운 산의 자그마한 공원이었다. 민수와 진우는 자주 그곳에서 산책을 하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공원에 도착한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은 거의 없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길, 민수야. 목소리는 틀림없이 진우의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간신히 길을 따라 걷던 민수는 이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모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 진우였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아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과 어딘가 괴이하게 일그러진 몸짓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끊임없이 웃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오래 기다렸어. 민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느꼈던 그 기묘한 불안감은 진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는 것을. 순간 공원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더니 불현듯 민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이 새하얘졌고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건 이튿날 아침 병원의 침대 위였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가 혼수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그가 진정으로 진우와 다시 만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수는 이후로도 종종 진우의 꿈을 꿨다. 그러나 그 꿈들은 더 이상 그를 겁주지 않았다. 어쩌면 친구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전화가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두려운 느낌이 들곤 했지만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지혜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긴 시각. 평소엔 별로 무섭지 않았던 귀갓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져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빗전에 맴돌았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지혜는 경비실 앞을 지나치며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경비실은 비어 있었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지혜는 이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15층이었고 피곤한 지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그녀가 위치한 1층에 멈춰서지 않고 12층에서 멈춰 있는 것이 이상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혜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비상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지혜는 자신이 8층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층계를 올라갈수록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심하게 울려 퍼지면서 무거운 발자국이 계단을 쿵쿵 울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지혜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발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한층 한층 오르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혜는 14층에 도착했을 때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15층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 올라갔다. 가까스로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해 셔터를 내리자 밖에서 누군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발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던 지혜는 부랴부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갑자기 마루에서 묘하게 느린 톱니바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실 불을 서둘러 켜니 아니다 다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의 근원을 알 수 없어 지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너 혼자가 아닌 거, 뒤를 조심해.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 얼굴이 창백해진 지혜는 다급하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녀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숨죽이며 떨며 앉아 있었다. 경찰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때 셔터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복도 불빛은 모두 꺼졌다. 경찰들은 급히 계단 쪽으로 달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돌아왔다. 경비 아저씨와 몇몇 주민들이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텅 빈 눈으로 경찰과 지혜를 바라보았고 그중 한 사람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환영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 지혜는 뒤로 천천히 물러나면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그리고 모든 게 잠잠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손목에는 낯설고 거미줄 같은 상처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날 밤을 기억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여전히 가끔씩 그날의 낮은 속삭임이 복도를 떠다니는 꿈을 꾸며 깨어나곤 했다.